3억이 당신 계좌에 꽂힙니다. 그리고 연봉 4억 보장, 조건은 딱 하나, 베이징으로 이사.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미국 과학자들은 절반이 답장했어요. 조건 더 올려주면 갈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99%가 읽고 바로 삭제. 카이스트 교수 149명 전원에게 실제로 전송된 제안서입니다. 3초 만에요. 중국이 4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한국만은 뚫지 못했습니다. CIA가 움직였습니다. 대체 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어요. 미국 보안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왜 한국을 뚫을 수 없었을까? 한국은 왜 현혹되지 않았을까?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알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 과학자들의 자부심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자분들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크 톰슨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보국 과학기술분석실에서 15년째 근무 중입니다. 올해 3월 중순 어느 새벽이었어요. 버지니아 랭글리 CIA 청사 지하 4층 분석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모니터 스크린 5개 중 가운데 화면만 계속 쳐다봤어요. 빨간 알림창이 멈추지 않고 떴다 사라졌다를 반복했거든요. 미 행정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제 무인 비행체들이 북미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가격표였습니다. 자국 제품 10분의 1 값에 팔리고 있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AI 분야도 똑같았어요. 딕시크라는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모델이 실리콘밸리를 긴장시키고 있었죠. 백악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수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려쳤어요. 지금 시장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 주권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우리 부서로 직통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내로 분석 완료하십시오. 어떻게 중국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았는지 밝혀내라는 지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중국 드론의 소스코드 파일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키보드 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자율비행 로직, 센서 통합 시스템,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까지 전부 확인했죠. MIT 논문에서 본 방법론이 그대로 박혀 있더군요. 딥시크 AI 구조도 분석해봤습니다. 레이어 설계를 보는 순간 오픈 AI와 구글 브레인 연구팀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으로 2020년 1월의 사건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학과장이던 찰스 리버 교수가 FBI에 체포됐던 날 말이죠. 나노과학 분야 세계적 석학이었어요. 미 국방부 극비 프로젝트를 수십 건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월 5만 달러를 받으며 연구 자료를 빼돌렸던 게 드러났어요. 3년치 합계가 225만 달러였습니다. 베이징 측은 그에게 우한공대 내 전용 연구소까지 지어줬더군요. FBI 국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 수백 건이 더 있을 겁니다. 저는 보안 서버에 접속했어요. 파일명이 천인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어로는 치엘런지화라고 읽죠. 2008년 시작된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소 해외 인재 유치 사업입니다. 표면적으론 글로벌 인재 영입이지만 실체는 기술 절취 프로젝트였어요. 호주 싱크탱크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설치한 인재 유치 기관이 600개를 넘는다고 나와 있더군요. 최신 활동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쭉 펼쳐진 건 지난 반년간 발송된 스카우트 제안 메일 목록이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주요 기관으로 간 메일이 총 442건이었어요. 하버드 83건, MIT 71건, 스탠퍼드 62건, 칼텍 49건, NASA, 제투춘 연구소 48건 이런 식이었죠. 메일 본문을 클릭해봤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탑 사이언티스트 초청 프로그램이라고 그럴싸하게 붙어있더군요. 내용을 읽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연봉 30만 달러, 주택 무상 지원, 자녀 학비 전액 부담, 의료비 무제한, 이사 비용까지 중국 정부가 다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연구 예산은 별도로 수백만 달러씩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죠. 계약서 맨 아래 작은 글씨 한 줄이 핵심이었습니다. 휘하의 연구 성과와 지적 지산권은 중국 정부에 우선 귀속됩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응답률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의 회신율이 58%였어요. 절반 넘게 답장을 보낸 겁니다. 그중 22%는 중국행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답했더군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현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연구자들까지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를 다시 펼쳐봤어요. 미국 58% 응답, 한국 1% 응답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조건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까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베이징은 분명 이 차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알아내야 했죠. 그날 밤 CIA 정보 채널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중국 내부 문서, 특히 천인계획 전략 보고서를 입수해달라고요. 며칠 걸릴 거라는 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반드시 나온다. 한국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베이징이 왜 그들을 노리는지. 이틀 뒤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장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톰슨, 좋은 소식이야. 중국 내부 문건 확보 가능하다고 연락 왔어. 48시간 안에 받을 수 있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공업정보부 산하 해외인재관리국에서 작성한 전략 보고서래. 내가 원하던 거 맞지? 네, 정확히 그겁니다. 좋아. 문건 받는 즉시 분석 들어가. 이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거야. 전화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베이징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겠군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중국은 미국과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틀만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틀 뒤 월요일 오전 9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고 기밀 분류 마크가 찍혀 있더군요.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해외인재관리국이 만든 천인계획 2단계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봉인을 뜯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타이틀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천인계획 2단계 전략적 대상 재배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시선이 한 단락에 고정됐습니다. 전략적 재평가 완료, 대상 전환 실시. 미국은 고강도 법 집행과 정보 감시로 고위험 고보안 영역 한정 제한 공약 유지. 대한민국을 다음 이유로 우선 표적 선정.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가지 근거가 나열돼 있더군요. 첫째, 기술적 우위. 한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 및 공정, 초전밀 광학 센서, 실전형 인공지능 제어 기술,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바이오메디컬 응용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급 응용 기술 역량 보유. 저는 형광펜으로 그 문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베이징이 한국을 노린 첫 번째 이유였죠. 미국은 이론 연구에 강하지만 한국은 실제 작동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분석이었어요. 둘째, 접근성. 한국의 연구 구조는 민간, 정부, 산업, 학계가 긴밀히 연계돼 기술 접촉 기회가 풍부함, 공동 연구, 산학 협력,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합법적 접근 가능하며 외형상, 비정상 거래로 인식되지 않음.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연구 생태계를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본 거예요. 셋째, 법적 리스크. 한국은 법적 제약이 약하고 기술 보안 수사 빈도가 낮음, 인력 포섭 및 자료 이전 시 노출 위험 제한적. 이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베이징은 한국을 법적으로 허술한 나라로 판단한 겁니다. 넷째, 비용 대비 효과. 미국에서 기술 한 건 확보 비용은 한국의 4배 이상 소요. 한국 인력 영입 비용은 낮으며 일정 수준 기술 확보 시 즉시 상용화 가능.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중국의 계산은 완벽했어요. 논리적이고 치밀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분석인데 왜 실패한 거지?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붉은 글씨로 한 문장이 박혀 있었어요. 한국은 향후 5년간 미국을 대체할 차세대 기술 공급처로 지정함.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중국은 진심이었어요. 한국을 다음 표적으로 완전히 못 박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달랐죠. 1348건 중 13건만 응답했고 실제 유출은 극소수였어요. 뭔가 베이징이 놓친 게 있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톰슨, 분석 끝났어? 네, 방금 끝났습니다. 국장이 제 책상 옆으로 왔습니다. 결론이 뭐야? 보고서를 들어올렸어요. 중국은 한국을 4가지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실전 기술 보유, 접근 용이성, 낮은 법적 리스크, 그리고 비용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국 분석은 완벽해 보여요. 데이터도 정확하고 논리도 탄탄해요. 근데 실제는 정반대예요.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베이징은 한국을 경제적으로만 계산했어요. 숫자로만 접근했죠. 근데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뭔데? 그걸 알아내려면 가봐야 합니다. 서울로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출장 승인할게. 근데 조심해. 한국 정보기관이 예민할 수 있어. 우리가 그쪽 연구자들 조사한다는 거 알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비공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학술 교류 명목으로 가면 됩니다. 일주일 뒤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류 준비하면서 중국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4가지 이유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접근성, 법적 허술함, 비용, 전부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베이징이 계산하지 못한 수가 뭘까? 출장 가방을 싸면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질문 리스트. 한국 연구자들은 왜 거절했나?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였나? 정부 압력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한국 사회에 특별한 뭔가가 있나? 메모장을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면 답을 찾겠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중국 보고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향후 5년간 차세대 기술 공급처로 지정한다. 이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베이징은 한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1% 응답률이 말해주는 건 달랐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건 3월 말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첫 인상부터 놀라웠어요. 공항 시설이 미국 어느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더군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채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었으면 최소 30분은 줄 서 있었을 거예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정돈돼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연구단지가 있는 곳이었죠.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시속 300km로 달렸습니다. 좌석은 넓었고 흔들림은 거의 없었어요. 2시간이 채 안 돼서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뉴욕 가는 것보다 빠르고 쾌적했죠. 역 앞에서 연구원 한 분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학술 교류 명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방문이었어요. 연구단지 캠퍼스로 들어섰습니다. 건물들이 현대적이고 잘 관리돼 있더군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신분증 스캔, 얼굴 인식, 지문 인식까지 3중 확인을 거쳤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보다 엄격했어요. 연구동 입구에서 또 한 번 인증을 거쳤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복도 천장마다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5단계 보안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모든 접속이 기록되고 해외 서버 접속은 자동 차단됩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3명의 선임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학술 교류라는 명목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최근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한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받죠. 거의 매주 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자주 오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연구원이 잠시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습니다. 읽고 바로 지웁니다. 솔직히 내용 확인할 필요도 못 느껴요. 왜 그러신가요? 조건이 나쁘지 않을 텐데요.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조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는 일에 만족하거든요. 가족도 있고 삶의 터전도 여기고요. 연봉을 2배 준다고 해서 중국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3번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국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미세먼지도 심하고 식품 안전도 불안하고 인터넷 검열도 있고요. 제 아이들을 그런 곳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여기선 안전하게 학교 보내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왜 떠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중국이 계산하지 못한 첫 번째 변수였어요. 삶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별히 해외 제안을 거절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나요? 세 연구원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런 압력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안 가는 거죠. 첫 번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나온 성과는 함부로 해외로 못 가져갑니다. 그걸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안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양심의 문제예요. 두 번째 연구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를 개인 이익을 위해 팔아넘긴다. 그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법보다 양심을 먼저 말하다니요. 중국이 놓친 두 번째 변수였습니다. 도덕적 책임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연구원들이 구내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식당은 깨끗했고 음식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한 끼에 5,000원, 약 4달러였어요. 워싱턴이었으면 최소 15달러는 했을 겁니다. 식사하면서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봉이 해외보다 낮지 않으신가요? 한 연구원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낮긴 하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요. 하지만 여기서 쓸 돈이 적어요. 의료비는 보험으로 거의 해결되고 교통비도 저렴하고 이렇게 식비도 싸죠. 집값만 빼면 생활비가 많이 안 듭니다. 다른 연구원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편하려고 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의미요? 네. 제가 만든 기술이 실제 제품이 되고 사람들 삶을 바꾸는 걸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발한 센서가 자동차에 들어갔어요. 길 가다가 그 차를 보면 뿌듯합니다.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감정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이 놓친 세 번째 변수였어요. 일의 의미였습니다. 오후에는 실험실을 돌아봤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힘들죠. 야근도 많고 압박도 있어요. 그런데 힘든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고 동료가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공정하게 평가받아요.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죠. 실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은 한국을 경제적으로만 계산했어요. 연봉, 주택, 연구비 같은 숫자만 봤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 도덕적 책임감, 일의 의미, 이런 것들은 엑셀 시트에 입력할 수 없는 변수들이었어요. 중국은 이걸 놓쳤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연구자들이 거절한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삶이 충분히 좋다. 둘째, 가족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 셋째,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넷째, 현재 일이 의미 있다. 이 네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중국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접근성이 높고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법보다 강한 뭔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퍼즐의 반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공식 일정 없이 서울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연구소 방문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의 실제 삶을 봐야 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강남역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는데 인파가 엄청났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지만 부딪히지 않았어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때도 줄을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일제히 건넜고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엇갈렸죠. 워싱턴이었다면 사람들이 신호 바뀌기 전에 건너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선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은 비어 있었어요. 급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배려한 거였죠. 미국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승객들은 그 선을 따라 두 줄로 섰습니다. 전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어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뒤에야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전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였는데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길거리 휴지통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걸 봤어요. 길모퉁이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혼자 걸어 다녔어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하고 계셨어요. 워싱턴 다운타운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에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었어요. 다음 날은 이태원과 홍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밤이 되자
거리가 활기로 넘쳤습니다. 술집과 클럽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패턴이 보였습니다. 취한 사람들도 보였지만 폭력은 없었어요. 시끄럽긴 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죠. 경찰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돌아다녔는데 한 번도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계산하지 못한 또 다른 변수였어요. 일상 속의 안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남산을 올랐습니다. 등산로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혼자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길을 오르면서 관찰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양보했습니다.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한쪽이 비켜섰어요. 내려오는 사람에게 길을 내주고 느린 사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정상 근처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영어로 말을 걸어보니 조금 하신다고 했습니다. 서울이 안전한 이유를 여쭤봤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니까요. 내가 규칙을 지키면 남도 지키고 그럼 모두가 안전하죠. 간단한 진리였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인들로 붐볐어요. 메뉴판을 보니 김치찌개 정식이 8,000원, 약 6달러였습니다. 주문하자 메인 요리뿐 아니라 반찬 6가지가 함께 나왔어요. 김치, 나물, 계란찜, 콩나물, 멸치, 무절임까지 전부 무료였습니다. 음식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고 맛도 훌륭했어요. 워싱턴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최소 20달러는 받았을 겁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을 제공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떠나겠어요? 경제적 안정감이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인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나가면서 주방을 슬쩍 봤는데 깨끗하게 정리돼 있더군요.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아니었어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살죠. 식당 주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강남 코엑스 안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었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이 압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조용했고 집중된 분위기였죠. 한쪽 구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질서, 안전, 신뢰, 효율, 청결, 배려,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단어들이 중국 보고서에는 없었어요. 밤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는데 24시간 영업이었어요. 직원은 혼자였고 손님도 몇 명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밤 11시인데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밤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친절하게요. 중국은 이런 걸 숫자로 측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질서 정연하게 빛나는 건물들, 정확히 움직이는 차량들, 깨끗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에서 삶 자체가 방어막이다. 베이징은 연봉과 주택을 계산했지만 이건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확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 모든 것 말이죠. 다음날 아침 다시 연구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비공식 미팅이었어요. 커피숍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중국 제안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아깝죠. 돈만 보면요. 하지만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친구들 있고 가족 있고요. 주말엔 부모님 뵈러 가고 저녁엔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요. 이게 제 삶이에요. 돈이 삶보다 중요한가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돈이 삶보다 중요한가? 미국 과학자들은 돈을 선택했어요. 더 나은 조건을 협상했죠. 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요. 이게 1%와 58%의 차이였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중국의 포섭을 막아낸 진짜 이유로 정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남는 게 아니다. 삶의 질과 일의 의미 때문에 남는다. 두 번째 문장을 이었습니다. 이 삶은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 시스템, 국민의 질서 의식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관으로 만들어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빛나는 불빛들이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베이징이 왜 실패했는지 알겠어. 그들은 사람을 사려 했지만 삶은 살 수 없었어.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본부 지하 분석실에서 한국 관련 역사 자료를 전부 꺼내놓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알아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 같았습니다. 미 국무부 보관 문서부터 시작했어요. 1950년대 한국 관련 보고서가 쌓여 있더군요. 한국 전쟁 직후 CIA가 작성한 분석 리포트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의 예외적 교육자 패턴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비보다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함. 전쟁 직후 국가로서는 매우 이례적 현상. 1950년대 후반 통계 자료가 첨부돼 있었어요. 정부 총 예산 대비 교육비 비중이 10%를 넘었더군요. 당시 미국 원조로 겨우 버티던 나라치고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선진국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비율이었죠. 게다가 이건 정부 지출만 집계한 겁니다. 부모들이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 보낸 민간 투자는 통계에도 안 잡혔어요. 당시 주한미군 고문관이 쓴 메모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총보다 책을 더 소중히 여김임, 이해 불가능한 민족. 저는 1960년대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원본 문서였어요. 계획서를 펼쳐보니 모든 산업 프로젝트마다 교육 프로그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철소 건설과 동시에 기능인력 양성 공업학교를 세웠고 조선소 설립과 함께 용접 기술자 훈련소를 만들었어요. 기술과 교육을 한 세트로 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1970년대 파일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자료였어요. 정부가 포항제철을 세워 철강 생산을 시작하자 10년 뒤 기업이 자체적으로 포항공과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철강 만드는 게 아니라 철강 기술을 연구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한 거예요. 생산과 연구를 동시에 가져간 겁니다. 미 상무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80년대 한국기술발전 추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의 기술 습득 속도는 일본의 2배, 서독의 3배 수준. 단순 모방이 아닌 개량과 혁신이 동시 진행됨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진출 시 일본 기술을 도입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원본보다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죠.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 기술로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독자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기술 진화였습니다. 1990년대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정보통신혁명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 전국 구축에 나섰을 때 전 세계가 의아해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당시엔 인터넷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00년까지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깔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CIA 기술 분석 보고서에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한국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냄. 2000년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RD 투자 현황 보고서였어요. 국내 총 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8%더군요. 미국 2.9%, 일본 3.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민간 기업 투자 비중이었어요. 전체 연구개발비의 78%를 기업이 부담했습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최근 10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 통계였어요. 2023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PCT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압도적 세계 1위였습니다. 2위 스위스, 3위 일본을 큰 격차로 앞섰죠. 중요한 건 특허의 질이었습니다.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상용화 비율이 30% 후반에 달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10% 미만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실용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든 자료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70년간 단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교육과 기술이었죠.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사람은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 연구자가 존경받는 사회, 혁신이 일상인 문화였어요. 노트에 한 줄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방어력은 70년 전부터 준비됐다.
창밖으로 워싱턴 석양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중국이 왜 한국을 노렸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틀 뒤엔 국방부, 국토안보부, FBI까지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이 잡혀 있었어요. 최종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쓰기로 했어요. 한국이 중국 포섭을 막아낸 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다. 70년간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존중하고 연구에 의미를 부여한 결과였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세대를 거쳐 축적된 가치관이다. 중국은 돈으로 사람을 유혹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가족, 안전, 자부심, 그리고 의미였다. 이 네 가지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었다. 다음 문단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하다. 기술 보호는 보안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일에서 의미를 찾게 하고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70년간 실천했다. 그 결과가 1% 응답률이다.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가 백악관까지 올라갈 겁니다. 미국 기술 보안 정책이 바뀔 수도 있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다. 교육 강국이다. 기술은 결과일 뿐 원인은 70년간 쌓아온 교육과 가치관이다. 중국은 결과만 보고 원인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 사례 연구 기술 방어의 문화적 기반으로 정했어요. 내일 국장님께 초안을 보여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이틀 뒤 오전 워싱턴 본부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국방부 차관, 국토안보부 부장관, FBI 국장, 백악관 NSC 보좌관까지 1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페이블 중앙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보였어요. 한국 사례 연구, 기술 방어의 문화적 기반. CIA 국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톰슨 분석관이 한국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시죠.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유출 방지 성공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방어막이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보안 시스템 자체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문화적 요인이 중국의 포섭을 막아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첫째, 삶의 질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FBI 국장이 손을 들었어요. 그건 단순한 감정적 거부감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우 논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기 오염 지수는 서울의 평균 3배입니다. 식품 안전도 평가는 한국이 A등급인 반면 중국은 C등급이에요. 자녀 교육 환경, 의료 접근성, 인터넷 자유도까지 전부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선택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베이징이 간과한 첫 번째 변수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둘째, 가족 중심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가족 유대가 매우 강해요. 서울에서 인터뷰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봉을 3배 줘도 부모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주말마다 뵙는데 중국 가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뵙잖아요. 보좌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족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까? 네, 명절에는 전 국민이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예요. 부모님을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 교육에 전폭적으로 투자하죠. 이런 가족 중심 문화를 중국 돈으로 깰 수 없었던 겁니다. 미국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셋째, 규칙 준수 문화입니다. 한국은 사회 전체가 질서를 중시합니다. 서울에서 관찰한 걸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두 줄로 서고 신호등을 지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규칙을 따릅니다. FBI 국장이 의아해했어요. 그게 기술 유출과 무슨 상관입니까? 직접적 상관이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보안 규정을 어기는 것 자체를 도덕적으로 나쁜 일로 여겼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었어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양심이 불편해서요. 이건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감탄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군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색 지대를 활용하는 걸 비즈니스 스킬로 볼 때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라서 규칙 위반을 개인의 수치로 여깁니다.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법보다 강한 울타리가 됐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중국 내부 보고서 원문이 떴습니다. 베이징은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접근성이 높고 법적 리스크가 낮은 나라.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타깃이었어요. 법보다 더 강한 도덕적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감시 카메라보다 더 강력한 게 양심이었던 겁니다. CIA 국장님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뭡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성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자기가 만든 기술이 실제 제품이 되는 걸 봅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둘째,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워라밸을 보장하고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거죠. 셋째, 연구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한국에선 과학자가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이 전략을 바꿔서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요? 시도는 하겠죠. 하지만 성공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방어막은 70년간 쌓인 문화거든요. 교육 투자, 질서의식, 가족 중심, 일의 의미, 이 모든 게 세대를 거쳐 만들어진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국방부 차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인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톰슨 분석관. 국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훌륭했어 톰슨. 이거 백악관 NSC 브리핑에 올라갈 거야.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문득 서울의 맑은 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질서정연한 사회가 떠올랐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사람을 지킨 게 아니다. 삶으로 사람을 지켰다. 안전한 거리, 깨끗한 환경, 믿을 수 있는 음식, 효율적인 교통, 가족과의 시간, 의미 있는 일. 이 모든 게 방어막이 됐다. 중국은 돈을 계산했지만 한국은 삶을 계산했다. 그 차이가 58%와 1%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파견 포지션이 열렸다는 거였어요. 어디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서울입니다. 한국 담당 상주 CIA 연락관 자리예요. 3년 계약인데 관심 있으세요? 전화기를 든 손이 약간 떨렸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지원하겠습니다. 인사과장이 약간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통 서울 파견은 경쟁이 치열한데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조사관으로 갔던 나라지만 인간으로서 살아보고 싶어진 나라입니다. 그곳의 질서, 안전, 그리고 사람들이 일에서 찾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곳의 삶이 부러웠어요. 중국은 사람을 돈으로 샀지만 한국은 삶으로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직접 봤어요. 이제 그 삶 속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인사과장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석 달 뒤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다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3년 계약의 상주 연락관 자기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3월의 서울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용산구에 있는 숙소로 향했어요. CIA가 마련해준 아파트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짐을 풀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오전 6시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노인, 출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자기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아침을 샀어요. 삼각김밥 2개와 커피였습니다. 계산하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새벽 6시 30분인데도 밝은 미소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옆에서 한 중년 남성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가 자리를 떠났는데 벤치라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정리하고 간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사회가 만들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베이징이 계산하지 못한 게로 이거였어요. 일상 속 질서, 배려, 책임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전 연구단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업무 협의 명목이었어요. 지난번 만났던 연구원들과 재회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셨네요. 네,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3년간이요.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좋으신가 봐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연구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배울 것까진 없고요. 그냥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동료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연한 일. 하지만 세계 어디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어 공부책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3년 살 거면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서점 직원이 추천 교재를 골라줬어요. 이거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책이에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직원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 화이팅 하세요. 작은 응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잡혔어요. 평일엔 업무를 보고 주말엔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이태원, 강남, 홍대까지 전부 가봤어요. 어디를 가든 같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식당 주인은 음식에, 택시기사는 운전에, 편의점 직원은 서비스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산을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할머니가 생각나서였어요. 같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정말 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어머, 그때 그 외국인, 네,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 살아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네, 좋아서요. 할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전쟁을 겪으신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기적 같아요. 다들 열심히 일했어요. 자식들 교육시키고 나라 발전시키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할머니의 말씀이 제 보고서와 일치했습니다. 70년간의 여정이었어요.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돈으로 무너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겐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이 삶이었죠. 할머니 세대가 만든 기반, 부모 세대가 키운 경제, 지금 세대가 누리는 안정과 편의,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걸 면도게 팔 사람은 없었어요.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부에 보낼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 상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삶의 질 강국입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 질서, 배려, 자부심, 이 5가지가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다음 문단을 이었습니다. 중국의 포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요. 이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베이지 제한 금액을 10배로 올려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하게, 빠르게, 하지만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빠르게 발전하지만 질서를 잃지 않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배려를 잊지 않고, 현대적이지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앞으로 2년 9개월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알고 싶었죠. 중국이 실패한 이유를 더 깊이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배워야 할 점도 더 찾고 싶었어요. 노트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삶으로 승리했다. 그 삶 속에서 나도 살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진짜 힘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